안녕하십니까. 북한 음악의 역사와 기능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호남대학교의 남지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북한 음악이라고 하는 다소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접하기는 하지만 어떤 강의를 통해서 듣기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음악은 도대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북한 음악의 역사와 그 음악이 갖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 음악이 갖는 한계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악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음악 용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악 용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학자, 수학자,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아주 옛날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중세시대의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고저의 차이를 감성과 이성으로 헤아리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과 이성, 우리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감성적인 것으로만 접근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고대 그리스나 중세시대 그리고 바로크 시대까지 음악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음악사에서는 굉장히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성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성의 균형적인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그 다음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로크 시대의 수학자였죠. 사실은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였는데 이 음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음악은 곧 수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수학자들이 음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라이프니츠도 수학자였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인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갑자기 수학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음악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양 음악사가 아니라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라이프니츠는 그러한 의견을 이야기했고요. 이후에 이제 17세기의 독일 음악가였던 마테존의 경우에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게 쾌적한 음향을 현명하게 늘어놓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듬을 이야기하는 거죠.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리듬적인 것들을 놓고 서로 옳게 결합하고 동시에 좋게 만들어내는 이라고 하는 것 안에 멜로디와 화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마테존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음악을 듣는 청자로 하여금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나 기분 나빠 이러면 사실 조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영화의 음향으로 그 배경음악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내가 음악을 듣는데 기분이 나빠지려고 음악을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7세기부터 이제 18세기로 넘어가는 낭만주의 시대부터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종교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지만 물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그랬고요. 기본적인 어떤 음악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8세기의 철학자였던 루소 아시죠? 루소의 경우에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 듣기 좋은 음을 결합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하는 그 기능은 뭔가 들었을 때 듣기 좋아야 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러면서도 그 구조는 수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인간의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균형 있게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북한 음악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음악의 기능하고는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걸까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음악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이 가능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이 유일한 3대 세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문화 정책이었죠. 문학이나 예술이라고 하는 창작 활동에 집중해서 이것을 문화를 정치에 활용했었던,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했었던 북한이었습니다. 그럼 문화 통제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실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또 혹은 정신적으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 문화적인 어떤 통제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 문화 통제죠. 그래서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문화를 활용한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한 역시도 이런 문화 혹은 문예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문예 정책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체제의 공고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뭐 연극, 영화 등과 함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했죠. 그리고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음악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혁명적인 사상이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 음악의 특징이고, 제가 미리 이제 음악의 기능, 북한 음악의 기능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천천히 뒷부분에도 어떻게 그렇게 사용이 됐는지를 좀 살펴보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 특히 북한에서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정말 예술이야, 너무 아름다워라고 하는 어떤 예술을 위한 예술, 혹은 순수하게 정말 그 음악다운 어떤 형식미,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북한은 그런 것들이 혁명적인 사상이나 내용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악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진보적이어야 되고 혁명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음악이어야말로 뭔가 혁명적인 사상으로 그 인민들을 교양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는 음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사상 통제를 뭐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북한의 사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죠. 북한이 뭐 건립하는 그 처음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북한이 어린 시절부터 김일성 절대 우상화 교육을 통해서 인민들을 사상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뭐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의 생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의 그 정책에 따를 것인가, 당의 교육, 김일성의 규시에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 생활에서는, 조직에서는 조직 생활 총화라고 하는 것들로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조직뿐만이 아니라 집에 안에서도 가정혁명화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가정에서조차 가정혁명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래도 모름지기 자신의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TV를 틀면 뭐 각 방송사가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체계가 아니죠. 배급에 의해서 제공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 배급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은 당에서 제작, 검열, 보급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예술인이라고 하면 이들은 당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인민의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뭐 다양한 채널이 뭐 채널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난 이거는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노래 별로야라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에서 만든 거는 무조건 좋은 노래여야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북한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문화예술을 활용해 왔고 인민들을 사상 교화를 통해서 교양을 통해서 이러한 사상 통제를 해 왔는지, 음악을 어떻게 정치의 선전선동으로 이용해 왔는지를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참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북한의 어떤 현대 음악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사실 일제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당시에는 이미 뭐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의 구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북한 음악의 어떤 정통성의 뿌리가 생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1926년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1910년도에 무단정치가 실행이 됐고 이때부터 조금씩 일본 문화가 이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1920년대에 조선은 문화정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쓰는 글, 혹은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은 일제의 어떤 황민화 정책에 의해서 전부 말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뭐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 말도 일본 말을 써야 됐고 창씨 개명을 해야 되기도 했었고 또 학교에 가려면 당연히 이제 일본 말과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가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과 함께 우리의 문화 예술, 뭐 아리랑 같은 거를 부를 수도 없었죠. 당연히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그 문화 예술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어떤 민요라고 하는 것들은 사라지게 됐고 일본의 문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주류의 문화가 되었던 시절이었죠. 자, 이렇게 일본의 문화가 주류였었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에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1945년도에 북한은 북한도 마찬가지 남한도 그렇고 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결같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 청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라고 할 때 민족적 형식을 담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음악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민요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민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음악입니다. 음악 가운데에서도 성악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잠시 다시 가시면 네, 이렇게 뭐 여성 혹은 남성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많은 것들 중에서 민요였을까? 라고 생각하면 왜 노래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음악예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992년도에 김정일이 쓴 것이지만 북한에서는 음악과 관련해서는 뭐 마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그런 책이죠. 1992년도 김정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악음악보다 성악음악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노래가 갖는 가사의 전달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를 정치로 끌어들인 이유는 사실 우리가 기악음악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것이 이제 18세기 들어서 서양 음악사를 살펴보면 표제음악이라고 해서 그 제목에다가 뭐 예를 들어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뭐 이렇게 붙이면 이 음악이 뭔가 이렇게 목가적이고 전원을 그 상징하는 그런 음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청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제목이 붙어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뭘 표현하려고 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가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 가사 안에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이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인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그 가사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혁명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민의 정서와 감정을 어떻게 하면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켜서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느냐라고 하는 사상 교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민족음악의 계승 발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불려지고 전해지면서 굉장히 손쉽죠. 우리가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냥 쉽게 노래 부르면 바로 전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킨다.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들의 감정을 동기유발을 하도록. 근데 그 동기가 뭐야? 혁명적인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겠다. 내 한 몸 희생해서 이러한 투쟁애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음악의 역할이자 기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민요를 강조했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했던 그런 북한의 속내였습니다. 민요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김일성이 일제시대에 항일혁명 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굉장히 빠져 있었고, 그때 소련의 사회주의 문화가 가장 세계적으로 진보된 문화라고 그 북한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잔재를 소련 음악을 통해서 없애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련이 가지고 있는 혁명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음악에 적극 활용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급해서 이들을 사상 교양하는 데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겉으로 볼 때는 소련 음악을 마치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이미 우리의 어떤 일본 문화로, 일본 잔재로부터 일본의 문화 잔재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민요라고 하는 정말 우리 것에 집중하기로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부합하지 않죠. 분명히 우리 민요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런 소련의 음악을 수용한다고? 라고 하는 것이 인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민들에게는 이러한 그 문화예술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매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련의 이런 사회주의 혁명화를 위해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련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련 음악을 수용하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정신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련의 어떤 음악을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련 정부에게 요청을 해서 이것을 교육 사업을 지원 요청을 받고 모든 학교에서 이런 소련 음악을 가르치도록 한 거죠. 자, 그렇지만 뭐 저도 음악가이긴 하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여기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음악가들은 사실 뭔가 뭐 돈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그 작곡자나 그 예술가의 자신의 뭐 가치관,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해방 직후에 북한 지역에 있었던 문화예술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잃어버렸던 우리의 민족 문화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자, 정치성은 배제한 그런 음악들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평양예술문화협회를 창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련 당국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점령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남지구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을 결성하고, 이들이 이제 기존의 평양예술문화협회를 강제 해산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북한은 본격적으로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로 단일화되고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되면서 많은 음악들이 소련의 영향을 받는 그런 소련 스타일의 음악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국의 민족 문화가 아니에요. 조선의 민족 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련의 혁명 정신을 배워야 된다. 음악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련 정부의 교육 사업에 지원 요청을 하고, 이게 원곡을 그 인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어로 번역해서 본격적으로 소련 혁명 가요를 보급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시에 우리가 뭐 북한이, 우리가 아니죠. 북한이 집중했었던 소련 음악은 어떠한 음악이었을까라는 것을 보면 당시에 어떤 소련에는 세 가지 음악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예술 음악, 말 그대로 그 서양 클래식 음악의 영향을 받았던 작곡자들, 뭐 여기 보시면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뭐 이런 분들은 지금도 뭐 엄청난 작곡가로 손꼽히죠. 뭐 가장 대곡이기도 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그런 공산주의적인 어떤 혁명, 그런 음악을 만들었던 소비에트 음악도 있었고 러시아 자체의 클래식 음악,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음악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사실상 음악에 있어서는 서구 음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고, 당시 소련 내에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차이코프스키나 라흐마니노프가 서양에서는 인기를 너무 많이 끌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일명 모더니즘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서양 클래식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이라고 하면 소련의 음악은 이미 개방적이었고 자유스러웠다는 것이죠. 뭐 이미 레닌이나 스탈린도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재즈를 듣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1930년대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렇다라면, 자,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이 우리는 우리의 민족 고유의 문화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뭐 천명을 했는데, 이거를 북소련의 음악이라고 해서 다 혁명적이지 않네라고 하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수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조선 사람들의 전문성, 인민들의 어떤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했고 우리와는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 보급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가장 조선적이면서도 가장 건전한 음악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북한 당국의 공산당의 요구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자꾸 이제 말로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당시에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차투리안의 머스케라이드라고 하는 가면 무도회를 한번 잠시 들어보실까요?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음악 같습니까?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실 거예요. 음악은 좋은데 약간 우리나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우리나라 고유의 남도민요죠. 판소리의 춘향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동국 해원성은 단장 곡을 섞고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시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시들라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음악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당시에는 소련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 북한으로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북한에는 민요를 주로 하던 사람들도 동시에 같이 활동을 하던 시기였어요. 남한은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미국의 그러한 음악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기 시작하면서 남한에서 일을 하고 주로 활동을 했었던 그 민요가 점점점 인기가 없어지면서 많은 그 민요를 하시는 분들이, 예술가들이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 똑같이 우리의 민족적인 것에 집중해가지고 민요를 만들어라
서양 음악을 전공한 사람한테도 민요를 만들어라. 민요를 원래 했던 사람에게도 민요를 만들어라.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서양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너무나 뭐 익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균율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한 12음계를 사용하죠.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뭐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도에서 도까지. 자, 그런데 국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5음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더군다나 뭐 서양에서는 뭐 한 중동음계 정도에서나 좀 사용을 할까요? 뭐 인도의 발리우드 음악을 좀 들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런 미분음이라고 해서 반음을 2분의 1로 쪼갠 4분의 1음을 국악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러한 것에서부터 많이 차이가 있죠. 서양의 평균율은 이런 미분음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음을 그러다 보니까 음계에서도 표현의 한계가 있었고 또 미분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국악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표현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음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당시 서양 음악 전공 작곡가들이 만드는 민요는 어떠했을까? 네, 좀 이해가 되실까요? 혹은 좀 상상이 되시나요? 당시에 김순남,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하차투리안의 제자였습니다. 김순남이나 박은용들은 어떤 그 스탈린의 영향을 받았던 소련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작곡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음악을 좀 정치와 분리해서 그냥 음악을 순수하게 음악으로만 생각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북한은 민요를 작곡해라 라고 하니까 하차투리안에게 그 사사를 받은 뭐 음악을 전공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사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버릇까지도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한 양악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민족음악을 작곡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서양 음악적인 요소에 조선의 어떤 정신을 구현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요를 하시는 우리의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게 무슨 국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뭔가 조선의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냐, 완벽한 조선음악을 구현해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이게 뭐 서양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거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민족 음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말로 오히려 외래의 짜스, 뭐 재즈 같은 그런 음악, 제국주의적인 그런 음악 아니야? 뭐 미제의 음악 아니야? 라고 이제 반발하시는 부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무엇이냐, 굉장히 뭐 중요하죠. 문예 정책에서 특히 그 북한이 받아들였던 그런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그 내용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북한은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물론 전형성, 당파성, 인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상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상성은 그냥 뺐고요. 전형성이라고 하면 뭐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은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이런 전형성이 뭔가 시대적인 상황이나 방향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표현해내는 인물들이 있죠. 우리는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치 표본이 되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당이 채택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순응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민성은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어떤 이익이나 생활을 대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1930년대 소련의 스탈린 정부가 이러한 예술 방향을 결정을 했고 이것을 이제 북한이 그대로 따르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선의 그 음악가들은 이런 거 따르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음악 만들고 싶다. 정말 창작, 인간의 창의성을 고스란히 그냥 작곡가의 의지를 반영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자, 이러던 찰나에 1950년대에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당시에 굉장히 북한이 빠르게 남한을 점령할 것이고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생각보다 전쟁은 길어졌죠. 김일성이 1950년도 6월에 모든 힘을 전쟁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다 바치자 이제 뭐 이런 식의 슬로건을 내걸고 음악조차도 이제 화선 음악이라고 해서 전쟁과 관련한 음악들을 대거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는 많은 성악곡들이 작곡이 됐었고 대부분 혁명적 낙관주의적 성격이에요. 우리 너무 슬퍼 뭐 이런 내용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졌으니까 슬퍼 얘기할 수 없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음악들을 우리가 그 안에 담아야 했기 때문에 이런 낙관주의적인 성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전쟁과 관련한 화선음악, 전시가요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애국심, 그 다음에 인민군의 어떤 영웅성들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적군에 대한 증오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 당연히 열심히 싸우시겠죠. 자, 이러한 시기가 어떻게 3년여의 전쟁이 이제 끝이 나고 드디어 이제 남과 북이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는 소련이, 아래는 이제 미군이 뭔가 신라통치 비슷하게 이제 그 반반 그 주둔하는 상태에서 그 북한이 사회주의를 이제 사회주의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 사회주의 기초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또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펼쳤던 음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주의, 뭐 교조주의, 수정주의, 복고주의, 이제 반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그런 사상에 젖어 있고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음악, 반체제적인 음악은 우리는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음악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전후 복구 건설을 돕는 음악이어야 하고 사회주의적인 음악 예술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아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그 인민들이 다 나와서 전쟁으로부터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되살리자, 이 국가를 다시 되살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청년 대상이었어요. 이 청년 대상들이 나와야 뭔가 복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정전 이후에도 음악계는 여전히 민요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이 민요는 인민들의 정서에 맞는, 특히 청년의 정서에 만든 그러한 음악 스타일로 편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노인들과는 다르게 좀 템포도 빠른 걸 좋아하고 흥이 있고 명랑한 걸 좋아한다 라고 당시에 이제 북한은 생각했기 때문에 음악도 그렇게 작곡을 했던 거죠. 자, 한번 살짝 들어보고 가실까요? 네,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뭔가 민요 스타일이긴 한데 조금 더 흥이 더 많고 템포가 빠르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회주의 건설 시기 혹은 천리마 고조 시기라고 해서 1961년부터 1971년까지 천리마 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6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서양음악 숭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가졌어요. 서양음악, 유행음악, 뭐 말하자면은 뭐 제국주의의 음악이겠죠. 서양 유행 음악의 유입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고 이때부터 북한은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김일성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상 뭐 이전에 50년대 말에 59년도인가요?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좀 예전에 좋지 않았던 것에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더 이상 이제 북한에 대한 원조가 예전 같지 않았고 북한은 전쟁으로부터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 형제 국가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여의치 않았고 뭐 중국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북한은 그러한 사회주의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구나. 말 그대로 자력갱생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일찌감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것에서 우리만의 어떤 주체적인
그러한 사상 그리고 우리의 어떤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리고 김일성 단독으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북한 문화예술에서도 이런 유일사상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위한 이것을 확립하기 위한 주체사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문학예술혁명도 우리식으로의 발전을 강조한다는 거죠. 더 이상의 이제 어떤 뭐 소련의 영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김일성은 당의 유일사상 체제 확립과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전면적인 혁명을 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사상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이제 다져가는 시기였던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기존에 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음악가들 뭔가 정치적인 거하고는 좀 관계없이 내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음악가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뭔가 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꾸 자기 멋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또 김순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인기가 있는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음악에서도 이 주체사상을 가져와서 주체음악이라고 하죠. 이런 주체음악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인민이 중심이 되고 뭔가 당의 명령에 따르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닌 뭔가 기존의 저런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은 그런 예술가들을 부르주아다라고 이제 명명하고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어 있는 저런 사람들은 수정주의자거나 부르주아 분자거나 이렇게 폭로를 함으로써 이제 숙청하는 방식으로 당의 결속력을 강화하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음악인들이 이런 주체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유일사상 세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숙청당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일성이 드디어 1970년대에 집권을 하게 됐죠. 자, 집권을 했지만 뭐 여전히 자신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야 하고 그런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김일성이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인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상 교양의 어떤 수단으로서 북한은 피바다식 혁명 가극이라고 하는 70년대 소위 북한식 오페라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했죠. 사실상 김정일 그 아들이 66년도였나요? 그 홍보를 맡으면서 인민들에게 이러한 그 북한 예술의 우수성 그리고 영화나 이런 연극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음악에도 관심이 있었고 조예가 깊었던 그런 김정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혁명 가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여를 했고 특히 이제 김일성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거나 연출을 지도한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주체사상, 주체이론을 기반으로 한 음악이다. 이거는 혁명예술의 전형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에 찬사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5대 혁명 가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피바다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결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창극이지만 더 이상 이런 창극을 가지고 인민들의 미감에 맞는 인민들의 어떤 사상에 맞는 그런 사회주의 현실에 부적합한 그런 음악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이 사회주의 현실에 적합한 음악이 바로 이렇게 새롭게 재편한 서양 오페라에 대체할 만한 이런 피바다식 혁명 가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찬사에 맞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석도 김일성과 오로지 김정일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 주체 사상에 대한 주체 문화도 그래서 이런 주체 음악에 대한 그 해석도 김정일이 그래서 음악 예술론에 쓸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집권을 하던 시절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김정일이 이제 제2의 지도자로 집권을 하게 되죠. 김정일이 집권을 하면서도 여전히 혁명에 충실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 민족의 민족음악을 여전히 김정일이 강조했던 이유는 이 민족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적이고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 계층이었던 인민이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인민의 입장을 배려한 음악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판소리, 우리의 민족문화인데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이 민족문화인 판소리의 경우에는
기본이 남조선의 양반들이 향유하던 문화였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 인민이 배제된 음악이기 때문에 인민이 주인이 되는, 다시 말해서 주체 음악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판소리는 민족음악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 가수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민요가 됐든 음악이 됐든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죠?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음악은 뭐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특히 이제 그 판소리에 대해서 그 북한이 배격을 했었던 이유는 판소리가 갖는 어떤 탁성, 쇳소리라고 이제 북한의 일명, 북한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판소리의 그런 허스키한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투쟁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음악이다라고 판소리를 규정했고요. 특히 그 탁성이라고 하는 남도식의 판소리는 이것이 이제 남도의 소리에만 우리가 판소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경기민요, 서도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탁성이 목신 소리가 정말 거슬린다. 발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뭐 16살인 춘향이의 목소리가 저렇게 허스키한데 어떻게 인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느냐. 아이고 목소리 듣기 싫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탁성을 거의 제거했죠. 그러다 보니 북한의 민요를 들으시거나 음악을 들으실 때 그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뭘까요? 탁성이 없는 깨끗한 목소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김일성이 서도 출신이기 때문에 서도 민요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기 민요죠. 조금 더 맑고 깨끗한 소리를 좋아하는 그러한 민요의 창법을 북한은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선군 정치를 강조하면서 음악에서도 여전히 선군 음악 정치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일단은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 바로 집권하지는 못했어요. 3년 동안의 유은 통치를 하면서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사회주의 체제가 굉장히 많은 동구권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봤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2대 지도자로 등극했지만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정치적인 어려움을 무언가 음악으로 좀 풀어나가고자 했었던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바로 김정일은 북음악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 여전히 조선민족 제일주의라고 하는 음악 예술론을 표방했었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뭔가 사회주의 체제도 좀 흔들리고, 또 기존의 배급제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죠. 배급이 안 된다는 건 일단은 그 민족이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굶는데 이 체제가 무슨 상관이고 사상이 뭐가 중요해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상 교양을 위해서 1991년도에 사회주의 지키세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구름 몰아치고 유혹의 바람 불어도 향도 쏜 따라서 사회주의 나간다.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질세. 붉은 이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키세. 자, 여기까지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그 가사를 통해서 도대체 이 1991년에 나온 사회주의 지키세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도 너무나 명확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음악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00년도 2월 7일 날 인민무력선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총정치국장이었던 조명록이 음악 정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느 시대에도 있어보지 못했던 그런 특이한 음악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음악 정치가 뭘까? 음악을 통해서 당시에 당면한 온갖 어려움이나 난관을 좀 극복하자.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뭐 동구권의 그런 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가 이미 많이 붕괴한 상태였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라도 사회주의 건설을 향해서 매진해 나가자라고 하는 김정일만의 독특한 정치 방식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음악은 나의 첫사랑이고 영원한 길동무이며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다. 이것이 나의 음악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김정일의 생각을 김정은도 고스란히 이어받았죠. 2012년도에 김정일이 사망을 하면서 김정은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젊은 김정은, 29세의 젊은 지도자가 뭔가 스위스에서 유학도 했다는데 좀 새로운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모란봉 악단이었습니다. 기존의 김정은 시대에 김정일의 시대에 나타났었던 뭐 은하수 관현악단하고는 좀 다르게 모란봉 악단은 정말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선보였었죠. 우리가 볼 땐 사실 파격적이 아닌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일단은 치마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북한은 여성들이 무릎이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치마를 입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었죠. 모란봉 악단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전투적이고 형식에서도 새롭고 독특하고 뭔가 굉장히 개성적인 그런 공연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2012년도 7월 9일 날 노동신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아버지 시대에 굉장히 대표적이었던 은하수 관현악단은 이제 2014년도에 들어서는 해체가 됐고요. 대부분 은하수 관현악단은 민요풍 노래를 많이 불렀던 그러한 그 악단이었고 이제는 그 민요풍이 아니라 새롭게 모란봉 악단은 김정은의 음악 정책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던 그런 당 정책 가요를 많이 부르는 그러한 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요풍은 거의 부르지 않았고요. 이제 김정은식 음악 정치는 아버지의 음악 정치를 이어받았지만 조금 더 현대적이고 혁명적인 진보적인 그런 열린 음악 정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의 모란봉 악단은 선전선동의 역할을 했는데 주로 이제 아버지 세대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이제 인민들도 많이 외국의 어떤 것들을 이제 많이 음악을 들어봤으니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세련된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수준 높아진 인민들의 요구에 좀 부응하자. 그리고 청년 강국을 당시에 표방했었던 이런 김정은의 어떠한 모습들을 이 모란봉 악단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현지지도 이렇게 현지지도를 할 때마다 친주민적인 어떤 행보를 할 때 항상 모란봉 악단이 이것에 대한 어떤 선전선동의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죠. 여전히 좀 뭔가 실망스럽다. 저 사람 좀 뭔가 좀 되게 파격적일 줄 알았는데 뭐 물론 디즈니가 뭐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았고요. 최근에 2024년도에 친근한 어버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친근한 어버이의 모습으로 이제 김정은이 비춰지면서 뭔가 뭐 미사일이나 혹은 전쟁 홍보 영상 뭐 이런 것들만 주로 이제 뉴스에서 보여지다가 뭔가 자유롭고 친근한 그런 부모와 같은 김정은의 모습을 이 영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제목이 친근한 어버이예요. 그래서 뭔가 친근한 모습을 굉장히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후렴구의 가사에서 자랑스럽고 사랑하고 싶은 김정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이러한 것들이 마치 후크송처럼 계속 반복이 돼요. 사실 이 친근한 어버이라고 하는 이 영상이 릴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그 이유가 너무나 촌스럽지만 이게 이제 그 서구의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지면 많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데 촌스럽지만 뭔가 좀 이렇게 끌려든다 뭐 이러한 좀 신선하다 오히려 촌스러워서 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또 후렴구의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는 그 용어는 사실 김일성에게만 쓸 수 있었던 그런 용어였어요. 근데 김정은이 이러한 할아버지에게만 쓸 수 있었던 용어를 본인에게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할아버지 김일성과의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내가 백두혈통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인민들에게 강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당신들은 알아야 될 것이요 라고 하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의 이제 북한 체제 자체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하나의 태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2024년도에 이러한 음악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북한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남한이나 미국, 일본의 문화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유포하거나 혹은 성과 관련한 어떤 음란물들을 제작하거나 유포해서 걸릴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금지하는 법을 만들게 됐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사상 통제에 대해서 심하게 북한 인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세대를 장마당 세대 혹은 혁명 4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혁명 4세대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급제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무상 교육을 자랑하던 북한이 복지체계가 붕괴가 되면서 체계적인 사상교육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그리고 모든 그 인민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스스로 자력갱생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뭐 어쩔 수 없이 그 중국과의 어떤 국경이 굉장히 느슨해지면서 그 느슨한 틈을 타서 많은 외부의 문물들이 북한에 전해지게 되고 남한의 문물이 북한에 전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사상 통제가 사상 교육을 제대로 못했던 이런 세대가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이전과는 조금 많이 다른 세대이기도 했고요.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 시장경제 체제에 조금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본주의 친화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남한의 문물을 어느 정도 접했기 때문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세대들을 북한이 다루기가 쉽지 않았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3대 세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김정은이 이들을 통제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북한은 이전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할 때 당시에 청년 세대의 외래 문화가 유입되면서 상상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세대들이 호기심에 이런 이색적인 문화를 자주 접하다 보면 말투나 행동, 그다음에 생활 양식이 아예 체화돼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은 너무나 뻔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걱정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상교양을 통해서 남한은 헐벗고 못 살아 굶주린 사회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야라고 늘 강조해 왔었는데 막상 보여지는 이미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북한이 당이 이야기한 것이 다 거짓말이었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이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족을 일으키기도 하고 탈북 의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북한은 굉장히 많은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 것을 2022년도에 제정을 했었고요. 자, 제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K 콘텐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K 콘텐츠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이 K 콘텐츠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본 사람들이 한류의 매력에 빠진 굉장히 많은 나라들 중에는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 K 콘텐츠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한국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그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독특한 전통 문화를 발전하고 유지시키고 이걸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이것을 북한 인민들에게도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노출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너무 재미있네, 이거 너무 즐겁네 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게 되겠죠. 중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북한이라고 하는 당국은 늘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데 남한의 문화는 재미와 즐거움을 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어떤 것에 빠질까요? 당연히 재미와 즐거움. 인간이라면 당연히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통제가 어려운 것을 마치 방증이라도 하듯 북한은 2021년도에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평화문화보호법이라고 해서 북한 청년들이 마치 한국식의 말투, 자기야, 뭐 오빠, 혹은 뭐 결혼식장에서 흰색 웨딩드레스 입는 거,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비사회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명 괴뢰 말투라고 하는 남한 말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북한의 사회주의적인 언어생활 기쁨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얼마나 북한 내에 이런 남한 콘텐츠가 이미 많이 유포가 되어 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상문화 통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김정은 시대에도 2012년대부터 김정은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이루어져 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해서 이런 북한 주민들을 처벌을 하겠다, 강력하게. 그래서 뭐 높은 수위의 처벌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가택검열을 하기도 하고, 이게 발각되는 즉시 음악, 드라마, 영화가 유포되거나 소유만 해도 즉시 뭐 노동교화소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노동을 하게 된다거나 수용소에 수감된다거나 공개 처형을 한다거나, 혹은 중징계, 연좌제를 물어서 가족들까지도 같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개 처형을 한다는 것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처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징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법들이 계속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사상 통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북한의 음악의 역사를 살펴봤고, 그것을 통한 북한 음악이 갖는 어떤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갖는 어떤 한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한계를 그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